집을 한 번도 안 사면 넌 더 해줄게. 집을 한 번도 안 산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없었어요. 조금 해서 300, 500, 뭐 7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천 맞췄어요. 뭐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으시는 게 답입니다. 50군데 연락을 했는데 대출을 다 거부당했다라는 후기가 올라왔대요. 아니 은행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뺏는 게 은행이다. 대출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따지냐면 일단 집을 한 번도 안 산 사람이냐. 집을 한 번도 안 사면 넌 더 해줄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용어로 생애 최초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집을 한 번도 안 산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집을 안 샀다는 건 사실은 자산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기는 너무 좋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집을 한 번도 안 산 지금 2030이 엄청 혜택을 많이 받고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경매에서는 감정가가 조금 더 높고 낙찰가가 더 낮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정가의 기준으로 해서 생애 최초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우리 일반 매매 시장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낙찰가 저렴하면 80%도 나오는데?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가 아닌 사람들은 그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80% 나온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40%로 잘려버리면 자 3억에 40%면 1억 2천, 70%면 2억 1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1억 4천 뭐 밑으로 낙찰을 받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게 달라. 지금 서울 빌라가 그게 가능해요. 음. 그래서 원래 3억짜리인데 1억 4천에 낙찰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이 80%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40% 조건으로 맞춰서 이 경매가 좋은 게 이제 감정가, 낙찰가를 두 개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극히 그치. 드문. 아파트는 사실 경매도 그렇게 싸게 낙찰 안 받거든요, 지금. 그렇죠. 감정가 다 넘게 낙찰이 돼요. 아니 오히려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방에서. 그렇죠. 맞아요. 그 지방 분들은 대출도 안 받고 그냥 하나 보던데.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대출 받고 세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경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바로 세를 놓겠다 하셔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송파의 이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개원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도전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의사 선생님은 돈은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다며요. 30억짜리 달라 그러는데 2억 모자라는 거야. 2억 모자라. 대출이 안 나와. 막 이러면은 이제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 레오님이 경매를 진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경매 낙찰 잔금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출 상담사라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넘버 원이지. 사실이에요. 뭐 그거는 뭐 자타 공인하는 거라서. 자타공인.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시장을 다 볼 수 있어서 좀 더 이제 규정이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고요. 일단 집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혹은 처분하는 1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막 정보가 막 나가니까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경매를 떠나서 대출의 공식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갈까요?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 나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 집은 또 얼마냐. 대출 가능 금액 달라지고 이 공식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전문 용어 내지는 약자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들 외계어 아니냐,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냐. 어제 이제 제가 그 SBS 비즈에서 생방송 진행을 했는데 앵커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실 그러면 정도로 이 어려운 이야기를 네. 우리가 짧고 간략하게 음. 집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딱 두 가지 파트로 좀 알려주고 넘어가죠. 일단 보셔야 되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집을 대상으로 하는 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생애 최초면 LTV 70%, 음. 지금 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기준이에요. 그 LTV 70%라는 게 네. 어떤 가격의 70%를 말하는 건지도 한번 네, 짚어주세요. 이게 기준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빌라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없어요. 음. 그래서 빌라를 내가 낙찰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또 너무나 좋은 기준가가 있죠. 법원, 감정가. 그쵸. 네. 법원 감정가. 그래서 법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생애 최초는 LTV 70%, 그다음에 무주택자 LTV 40%,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서민 실수요자예요. 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 생애 최초는 한 번도 집 안 산 사람. 서민 실수요자는 집은 한 번이라도 샀어. 그런데 내가 소득이 9천이 안 되고 집값이 8억이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이 대출이 60%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담보로 하는 가격을 카운트할 때도 네. 이 사람의 요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낙찰가에 그것도 얘기해 주셔야죠. 아, 네. 그렇죠. 일단 네. 사람으로 따지면 생초 70, 서민 실수요자 60, 그다음에 무주택자 4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두 개 A와 B를 놓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낙찰가 80%가 그 모두 들어가요.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빌라 낙찰가가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레오님이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낙찰가의 80%를 대출을 받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집을 담보로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을 담보로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건 이제 소득을 봐야죠. 음. 네, 그분이 소득이 얼마냐. 아, 그리고 신용 점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의외로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미리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어떤 거를 하시냐면 카드론을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그 입찰 보증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카드론을 의외로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신용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받지 말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로는 미리 해갖고 오시더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대출이 어떤 대출인지가 잘 구분이 안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대출, 금액 큰 대출이 좋은 대출이고 금액 작은 대출이 나쁜 대출이다. 아니, 작은 대출도 한 건만 받으면 괜찮은데 음. 이 카드론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아니라 막 여러 카드사에서 받은 경우가 많아요. 뭐 조금 왜냐면 많이 안 해주니까 조금 해서 뭐 300, 500, 뭐 7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천 맞췄어요. 뭐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론은 웬만하면 안 받으시는 게 답입니다. 이 카드론 때문에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카드론을 미리 받으면 주담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신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용이 몇 점 정도가 안전할까요? 그래도 뭐 8, 900점대는 나와야 제일 좋은 거고요. 이 신용 점수는 오늘 한번 당장 확인을 해보세요. 저희가 네이버에서 신용 점수 확인 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에 가서도 신용 점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여러 가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발 본인의 신용 점수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용 점수를 옛날에는 검색을 할 때마다 신용 점수가 깎였잖아요. 지금은 아무 영향이 없죠. 이제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여러 번 그분의 신용 점수를 이제 조회를 하다 보면 그 뭐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조회하는 것보다는 그 내 거를 조회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조회할 때마다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이거 점수 깎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내가 내 거 조회하는데 점수 내려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깎였잖아요. 뭐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기는 그치, 해요. 옛날 네, 얘기야.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은행에서도 실행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 뭐 몇 번 한 걸로 해서는 크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카드론인 거죠.
카드론, 카드로. 캐피탈 이런 소액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신용 점수가 확 내려가니까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거 소득. 소득. 네. 지금 이거 소득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증빙 소득이 있긴 한데 이제 주부이거나 소득 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카드로 추정 소득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추정 소득을 하는 은행들이 지금 제한이 걸리면서 그 대출 통장 때문에 제한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빼기라는 게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 5,500만 원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지금 추정소득 쓰시는 분들은 약간 난감해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총량 규제로 우리가 방공제 보험이라고 MCI를 쓸 수만 있으면 뭐 추정소득이 됐든 인정소득이 됐든 증빙소득이 됐든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총량 규제 때문에 오픈런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냐면 고신용자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 소득이 아주 높은 증빙소득자조차도 은행에서 잘라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누구겠어요? 소득 없는 사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MCI라고 해서 방공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5,500만 원의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5,500만 원 대출금에서 빠져버리면 없어. 그렇죠. 타격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금융권에서 MCI 쓰면서 대출 가능한 곳이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너무 몰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 누구부터 선별하겠어요? 돈 조금 빌려가는 사람부터 잘라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라면 그냥 어차피 일하는 거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연체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먼저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카드로 증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 연체 안 할 거예요. 저는 연체 절대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는 다 서류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소득자부터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MCI 쓸 수 있는 이금융권에서는 그 카드 소득 쓰시는 분들 대출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일시적인 거죠. 그럼요. 예, 총량 풀리면 전혀 상관없고요. 1금융권에서도 지금 카드 소득으로 환산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5,500을 빼버리니까 뭐 30억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공제 해도 2억, 안 해도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대출 금액이 뭐 1억이야. 근데 거기서 5,500 빼버리면 4,500이면 힘들죠. 항상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가 오면 우산이 없는 사람은 절대 우산을 안 빌려주고 우산이 있는 사람한테 너 하나 더 빌려갈래? 하는 게 항상 우리 금융 체계가 아닌가 싶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먼저 제안을 해주니까. 그렇죠. 아니 은행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뺏는 게 응, 은행이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이라는 거는 본인이 어려울 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렵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으면 바로 회수를 하는 게 이제 은행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은행은 이제 그 제일 싫어해요. 부실 나는 거.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 대표님 같으면 누가 내 돈 꺼가가지고 돈 안 갚으면 좋겠어요? 그치, 돈 없는 애부터 해서 그렇죠. 먼저 갚으라고 하겠죠. 그리고 내 소문에 쟤네 집 좀 망할 것 같아. 막 이러면 당연히 야 내가 그때 빌려준 거 좀 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너 그냥 써. 뭐 이런 거 아니라면. 근데 은행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뭐 은행은 좀 뭐 뭔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은행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럼요. 아니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창출할까? 어떻게 하면 부실을 내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 은행이란 말이에요. 왜 은행에 가서 뭔가 이렇게 날아서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약간 은행이 공기업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은행이 조금 이제 어렵다. 그럼 이제 나라에서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살려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은행은
정부의 그런 그 관여를 많이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맞아요. 근데 네. 요번에 근데 대출 총량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 여파가 이제 좀 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아, 뭐 물론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그 발표한 안은 뭐냐면은 이제 조만간 뭐 어디다 쓸 건지 발표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1.5% 늘린 거잖아요. 원래는 1.5%인데 3% 늘렸어요. 그럼 이제 1.5% 늘어났으니까 음. 와 신난다. 이제 우리도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유보분이다. 이거는 니네가 음. 손댈 수 없는 다른 주머니가 있어. 그 주머니는 우리 금융위에서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주머니 갖고 있는데 네가 와서 집단대출 해야 되니까 100원만 주세요. 그럼 여기서 100원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다가 쫙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MCI 풀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음. 생각을 했었는데 매매권에서는 안 올 것 같은데 이게 집단대출로 거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아, 정말 아쉽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주부들이 매수를 할 때 카드 사용 금액을 안 쓸 수 없을 텐데 음. 그 건이 풀리지 않으면 거래 상황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매 같은 경우는 반대로도 많이 생각을 해요. 음. 경쟁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빌라 같은 게 워낙 널려 있어가지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빌라는 네. 사실 지금 경쟁이 거의 없어요. 아,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면 되는데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딱 심해서?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초보자들의 판이에요. 음. 서울은 돈이 있건 없건 집이 있는 사람은 못 사게끔 되어 그쵸. 있잖아요. 경매도 집이 있는 사람은 취득세부터 허들이 있으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왕초보 분들이 거의 하시고 저희가 경매를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매 낙찰을 받아봤자 한 건, 두 건 받았던 분들이 팔고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초보들이거든요. 근데 초보들이 어떠냐면 대출이 안 된대? 그럼 막 쪼는 거야. 어떡해? 그러면서 딱 얼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뒤에도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야. 경매 멘탈 싸움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도 그 와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이 대출 규제가 사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집 마련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단 경락장급 받고 정책 자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냥 5,500 빼고 가면 안 되나? 돈이 그렇게 타격이 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낙찰 받으신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20대 친구도 내 돈 3천만 원으로 서울에 빌라 낙찰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 거예요. 네. 고양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아, 월세보다 더 싸대. 근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3천만 원 갖고 서울에 빌라 내 집 마련은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긴 있어.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이 사실 이분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아니 사실 지금 총량 1.5%라는 거는 이게 이제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경상 성장률이라고 해서 이 약간의 이제 성장률의 뭐 절반 이하로 만들겠다.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이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LTV, DSR 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대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경상 성장률 성장하는 거 1.5%만 성장은 어떡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1.5%까지만 채웠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자, 문 닫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대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입주잔금을 못 해서 큰일 났다. 막 울고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저희 큰일 났어요. 뭐 그러니까 이러니까 해준다며. 집단 대출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울면 해주고. 가서 울어.
가서 울고 떼쓰고 그건 진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제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요번에 8.13 대책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나 이게 너무 신기한데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이 생애 최초 조건 중에서 어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분으로 등기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경우에는 난 기억도 없어. 내 아기 때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생애 최초가 안 돼. 그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8.13 대책으로 그거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송의 효과가 효과인가? 네, 신기하다. 뭐 제가 얼마 전에 YTN에 가서도 얘기했었고 SBS에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얘기해줘요. 내 집 마련하는 소득 증빙 안 되는 거 그것도 얘기 좀 해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어제도 방송에서도 이러시면 안 된다. 1.5%는 정말 아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비교를 많이 하냐면 이제 큰 성인한테 가가지고 그 조그만 침대 하나 주고 너 여기서 자라. 그럼 맞춰, 어떻게 해야 여기에. 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막 점점 뭐 팔다리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라내야지. 그래서 거기에 잘려 나가는 사람이 누구야? 자 신고소득.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인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인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정부에서는 이제 가계부채 늘어나는 게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싫지. 예,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무리수를 두게 돼서 1.5% 총량으로 이제 완전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이제 진행을 했다가 백기를 들고 다시 3%로 증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출 얘기가 사실 얘기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서 상황별로 조금 더 얘기를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나는 아니 레오님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대출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LTV, DTI, 집이 주인공일 때, 사람이 주인공일 때, 그리고 소득이 어떻고 또 생애 최초면 어떻고 우리가 지금 한 이야기들을 다 정리한 대출 가이드북이 있어요. 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앞에 얘기했던 거 잘 정리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에 대출이라고 남겨주면 대출 가이드북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대출 이야기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오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레오님의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레오대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역시 레오대출 연구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출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경매라든지 부동산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대출 전문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레오님은 원래 대출 전문가가 아니라 경매 투자자였어요. 맞아요. 원래 경매를 내가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잖아. 맞아. 그죠? 우리가 만난 게 2013년도일 거예요, 아마. 네가 책 쓰고. 처음에 책 응. 그 발간했을 때 제가 이제 경매 카페 운영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강을 하려고 그때 앨리스님이랑 같이 맞아. 왔어요. 그때 네. 다 같이 만났어. 네, 그래서 그때 와서 막 열심히 제가요 아이가 셋이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책에 대한 이제 홍보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엽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1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13년 전에 레오님은 대출 전문가가 아니었고요. 그렇죠. 경매 경매 투자자. 투자자였죠. 네. 경매 투자를 하다가 대출 전문가가 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아니 이제 경매 카페 운영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카페가 굉장히 경매의 그 커뮤니티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때였는데 제가 그때 경매 카페 처음에 그 카페에 들어갔을 때 200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면서 2만 명까지 늘어났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회원분들의 니즈가 뭐였냐면 아실 거예요. 뭐겠어요.
대출. 그렇죠. 경매는 이제 대출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출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땅하게 취합을 해서 좋은 대로 알려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죠.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저도 뭐 그때 투자자였는데 대출이 뭐 어디서 그렇게 잘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낙찰을 받으면 그 경매 정보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등기부를 다 여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은행에 전화를 해. 그래서 나 지금 생각해 너무 어이가 없어. 그때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전화를 해 은행에다가 저요 그 어디 경매 카페 저 운영진인데요. 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희랑 거래 좀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거래처를 넓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뭐 열정적으로 보였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데 어찌됐든 그게 발판이 돼서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 1등 대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출은 경매의 꽃이야. 네. 명도가 꽃이 아니야. 명도는 쉬워요. 명도도 어렵지. 뭐 본인만 쉬운 거야. 그래, 나는 쉬워. 네. 근데 이제 대출은 사실 돈이 있어야 뭘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작이기는 하죠. 그 예전에 진짜 저도 그 등기부등본 열고 그렇게 음. 많이 했었어요. 그쵸. 우리 어디 은행이 옛날에는 잘해주나 뭐 이러면서. 그 그쵸. 마땅하게 갈 데가 없고 음. 대출 상담사라는 분들이 계시지만 음. 되게 비용을 많이 띄었어. 그때 또 그래서 법무사랑 연결이 되고 뭐 하여튼 복잡했어요. 지금보다 더 복잡했어. 근데 지금은 뭐 아예 그런 사이트도 있잖아요. 그 앱 알아요? 오픈론이라는 앱도 있어. 그런 앱도 있고. 근데 물론 거기에 소속된 대출 상담사들이 뭐 다 신뢰할 수 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레오님한테 그냥 믿고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실수를 많이 안 하는데요. 그때는 대출 상담사들이 뭐라 그럴까? 거짓말을 한다 그럴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아요. 뻥카를 날린다 그러나? 그렇죠. 지금도 많이 그런가요? 뭐 지금은 그때보다는 덜하긴 한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출 딜러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 명함을 많이 나눠주고 아니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 뻥카의 의미가 뭐냐면 약간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미끼를 던지는 가면 거지. 그게 없대. 그러니까 막상 가면 올랐어요. 없대. 어. 그거 아니래요. 그렇죠. 대출 한도 달라지고. 은행에서 상품을 어제 중단했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새로운 상품을 이제 그 선택하게끔 제시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일단 가장 낮고 가장 좋은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본인한테 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낙찰자가 갔어요. 서류 다 들고 이제 서류에 사인하려고 갔는데 그 상품이 없대. 좀 이제 그거 비슷한데 좀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자기가 휴가 내고 서류 다 준비해서 갔는데 뭐 딴 데 가도 별거 없겠지 이러면서 서류를 쓰고 오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그러다 몇 번 보니까 그걸 당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딱 신뢰할 수 있는 레오님께 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네. 멤버님들한테도 여기저기 헤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네, 사실 맞습니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경매 시장이 사실 되게 작아요. 음,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그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경매. 경매는 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작은 맞아요. 범위라서 시장도 작은 데다가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은행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분 한 분 만나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예전에 정말 저도 가끔 그런 문자를 받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뭐 100군데 문자를 보내봐라.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모든 상담사를 취합을 해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고 그분들이 혹시 전화면 안 되니까 아예 멘트가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회사 일로 바쁜 관계로 통화는 어려우니 문자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오거든요. 그럼 뭐야 이거? 이러고서 전화 아예 안 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자는 그런 성의 없이 보내면 결코 좋은 상품 찾기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아시는 분, 정말 믿을 만한 분, 뭐 몇 분한테만 그 계속 그 문의하시고 그리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대출이든 뭐 경매든 어쨌든 사람과의 교류가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자꾸 이런 거짓말이 들어가면 제가 거짓말을 진짜 저도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듣기 좋지만 사실이 아닌 일을 음, 말하면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음, 잘 알아듣죠. 그런 그쵸? 말이. 이거 뭔가 네, 이상하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꾸 걸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 중개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어디나 다 똑같죠. 중개사님한테도 나 지금 살려고 왔어요라고 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매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맞아요. 말씀을 드려야 이제 중개사님도 사실대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거지. 맞아요. 아니, 중개사님들 너무 아세요. 딱 들어오면, 저기 저분이 집을 살려고 오신 분인지, 경매 알죠. 때문에 물어보려고 오는 분인지 알죠. 안단 말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죄송한데, 미안하면 음, 바카스라도 좀 하나 그치. 사가지고 가서, 그리고 또 손님 많을 때 가시면 안 돼. 또 막 계약서 쓰는데, 저 경매 때문에, 누가 그러면 누가 좋아해, 좋아하니? 누가 맞아. 좋아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손님 없이 좀 심심해 하신다. 그럴 때 들어가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맞지. 뭐 거짓말 해가면서 그러시는 거 정말 저 아니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 제 멤버님들한테 항상 이제 솔직하게 대출 상담사님한테도 솔직하게 그렇죠. 중개사님한테도 솔직하게 그래야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음, 드리거든요. 근데 맞아요. 100군데 뿌리면서 그렇게 문자하는 거는 음. 좀 그거는 일단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몇 군데 물어봤고 더 좋은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더 좋은 상품을 찾아서 제가 그쪽에서 진행하게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돼. 좋아요. 예, 그쵸. 괜히 뭐 두 군데다가 막 거짓말로 서류 쓰고 그렇게 피곤하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면 내가 못 찾아준 게 더 미안하지. 딜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거짓말보다는 모든 게 솔직하면 다음에 또 그분을 믿고 또 상담을 해주는 거지 괜히 거짓말하고 그럼 나중에 다 들통나요. 사실 즐거운 경매 그 멤버님들 거의 그런 분 없죠. 우리는 제가 네. 엄청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신가 아, 봐요. 그리고 내가 좀 그런 사람이잖아. 음, 나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나랑 비슷한 멤버님들이 아마 저랑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이게 싫으신 분들은 나랑 같이 못하는 아, 거지. 아니 그래서 일단 그 즐거운 경매에서 뭐 왔어요라고 음, 얘기를 하면 저도 조금 좀 더 더 잘해주시죠? 예, 그쵸. 음, 편안한 마음 내지는 이분들하고는 대화를 해도 내가 막 나를 세울 필요는 음. 없겠구나. 내가 왜 이제 막 몸을 대출을 사릴 필요가 없어. 그렇죠. 어.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거짓말하나? 뭐 이런 거를 좀 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풀고 일단 보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멤버님들한테 레오님이 안 되는 거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수익도 없는데 힘만 드는 일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건 내가 있어요. 너를 좋아하기 때문인 거지. 내가 도움이 되고, 예, 너무 감사하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은행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대출 진행 자체가 이제 원래 이렇게 대출을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그래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많은데 지금 총량 규제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줄 수 있는 은행에선 거의 대출이 다 잘렸고요. 아예 돈을 안 주는 은행에서 그 진행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시시콜콜하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낙찰 받아오신 분이고 또 현정인의 그 멤버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건 사실입니다.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대출뿐만 아니라 뭐 매도도 그렇고요. 음, 이게 사실은 다 사람을 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면
정말 귀하게 잘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멤버님이 혹시 나중에 레오님을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 귀한 인연을 오랫동안 가져가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분은 그 낙수를 하고 있어. 어때? 많이 보람이 네. 좀 있으신가요? 그 저희가 이제 매매 시장에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요. 강남 서초 송파가 정말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만 해도 대출이 많이 나올 때니까 소득도 너무 좋고 그런 분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오님은 비싼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무슨 오히려 것 다 해주는 네, 당연하죠. 1억, 2억 이런 빌라 낙찰 받아서 제가 이제 오래 했잖아요. 히스토리를 딱 소득 이렇게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보람돼요. 맞아요. 네. 아니 진짜 저희 멤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적금 깨서 진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멤버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매를 하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인생의 전환점 생각하고 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현정쌤도 그랬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나도 알지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죠. 절실한 마음으로 경매로 지금의 이 구렁텅이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도 맞아요. 많으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진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애를 쓰는 거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대출 상담을 하다 음. 보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 소득 좋고 다 그런 분들 할 때는 그냥 말을 편하게 막 쉽게 자 이거 준비해 오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정말 연세도 높으시고 소득도 없지는 않아. 그런데 증빙이 잘 안 되고 이러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저도 되게 이렇게 힘들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도대체 경매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대출도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대출은 이제 낙찰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어떻게 경매를 입찰하게 했을까? 어떻게 법원을 갔을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입찰할 때 입찰서 잘 썼는지도 봐드려. 첫 입찰할 때 입찰서 내기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봐드리고 그리고 조사한 내역들 보고 네. 이분이 자산 상태를 다 내가 보잖아요. 대출 가능 금액 안에 들어갔는지도 같이 다 봐서 그래서 내가 보내니까 우리 사고 없잖아요. 대단하시다. 대출 아니, 가능 금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서 그 이하로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문가들도 입찰 쓰러 가서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언제 그랬냐면 저희도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대리로 보내는데 누굴 보냈냐면 경매하시는 분을 대리로 보낼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은 경매로 나온 물건에 내가 채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찰 방어를 하러 들어갔어요. 입찰 방어를 하러 들어갔는데 1위가 너무 이제 잘못 낮게 썼구나.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잘 써라. 그래가지고 최소 금액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입찰 보증금하고 바꿨었어? 입찰가를 바꿔 쓴 거야.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더 낮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채권 확보가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구를 했지만 그때 제가 입찰 대리 보낸 사람이 경매 컨설팅하는 분이었어요. 어머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사고가 없다고 하시니 얼마나 꼼꼼하게 봐주는지 알 것 같아요. 가끔 나한테 피드백 안 받으신 분들이 사고를 내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그럼 현정쌤 엄청 바쁘시겠다. 어제도 메일 한 9개인가? 9개, 10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다 피드백 다 해야지. 아니 그건 그러니까. 제가 다 해요. 아니 그렇죠. 음. 그것도 내가 하나 놓치면 안 되니까 안 되지.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보겠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대출이에요. 지금 저희가 대출을 놓쳐서 잔금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체크하잖아. 수업 갈 때마다 변동사항 알려줘. 한 1주? 2주에 열흘에 한 번은 지금 바뀐 거 알려줘. 맨날 바뀌잖아요. 맞아요. 맨날 바뀌어. 그쵸.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한테도 대출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에 꼭 체크하라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레오님한테도 피드백들이 좀 몰리고 대출 규제가 뭐 생겼다가 뭐 이럴 때마다 그러면은 또 강의도.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또 대출 그러니까. 또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나도 현장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네요. 난 대출 현장에 있어 나도. 야,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50군데 연락을 했는데 대출을 다 거부당했다라는 후기가 올라왔대요. 그래요. 나도 그 후기를 못 봤는데 음. 우리 멤버님이 그런 후기가 올라왔는데 저 입찰해도 돼요? 라고 걱정스럽다고 올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저번 주에도 다 그 검토해서 자서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은행 탓인지 본인 탓인지. 근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 후기가 어떤 내용의 후기인지 내가 본 적이 음. 없어서. 만약에 본인이 문제가 있다. 그럼 뭐 100군데 아니라 1000군데를 가도 안 되는 거고요. 은행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은행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은행에 가면 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아니면 이제 요즘은 지점에 가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출 상담사들이 지금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점에 가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지점을 다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매는 전 은행, 전 지점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대출을 실행하시는 분이 경매를 알아야 돼. 그럼요.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요. 채권 확보가 되는지 판단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말소가 되는 그런 권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임차권 같은 경우도 다 말소가 돼. 근데 그 이후에 뭐 이상한 세입자가 뭐 하나 있다거나, 두 번째 임차. 네,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인데 아직까지 말소가 안 된 그런 음. 경우가 있어요. 전입이 살아있는 임차인. 네, 그런 경우는 은행에서는 다 서류로 본단 말이에요. 이 맞아요. 사람이 있거나 없는지 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전입 이거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돼서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손에서 다 그냥 걸르는 거죠. 이거 은행 갈 것도 없어,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임차인이 요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법이 그렇다는데 뭐 세상에 참 이해 안 되는 법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엄한 사람이 가서 앉아 있고 내 돈 내놔라고 하면서 버팅기는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 이야기가 요새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도편으로 또 한번 따로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셔야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재밌어요. 그 뭐라 그럴까, 무법천지? 무협지야? 무협지야, 무법천지야. 와, 어떻게 저런 무기를 갖고 나오지? 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뭐 재밌어. 그래요. 네, 네, 우리는 뭐 해결을 명단은 뭐 하시니까. 쉬우니까. 네, 어떻게든 재밌는 하죠. 거지. 네. 근데 이제 그게 대출은 또 별개의 문제지. 지금 대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선물을 또 준비한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이 얼마인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을 미리 알고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거를 계산하는 대출 이자 계산기를 또 준비했어요. 이 이자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자라고 남겨주세요. 얼마큼 매달 내야 되는지 이자 계산기 보내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레오님 상황별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경매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이고, 또 한 분들은 단기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대출은 어쨌든 다르지 않죠. 똑같죠. 근데 우리 대출이 이제 누가 다르냐면, 응. 자,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여기에 따라 다르고요. 무주택자 먼저 얘기해 주세요. 무주택자인 분들 중에서 상품을 골라야 되잖아요. 음. 대출 상품을 고를 때 이제 저희가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낙찰받은 물건을 가지고 내가 입주할 건지 전세 줄 건지 아니면 매도할 건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내가 이제 입주할 거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거야.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게 금리예요. 금리. 무조건 싼 거를 찾는 게 맞고요. 근데 전세나 매도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갚을 거란 말이에요. 이 대출을 빨리 갚을 거라서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금액에 따라서.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단기 매도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간 비용 다 빼고 남는 게 내 비용인데 거기에 이제 상환 수수료가 큰 비용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인 경우에 이제 특수한 상품들이 조금 있어요. 가끔 이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경매인데요. 뭐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경매는 약간의 이제 특수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특수한 상품이 뭐예요? 대출이 이제 총량 때문에 특수한 상품이 많이 없긴 해. 그래도 이제 특수한 상품이라고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는 면제가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빨리 매도하거나 전세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아무리 빨리 매도한다고 해도 그래도 6개월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야. 우리 중도상환 수수료 엄청 많이 내요. 그래요. 중도 3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거의 내고 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그건 내도 될 것 같아. 내고 있어. 3개월 만에 그게 매도가 된다는 게 쉬워요. 잔금 납부하고 보통 3개월 이내에 매도를 해요. 아니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내 집이 안 팔려서 새로 사는 집에 돈을 못 낸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을 팔고 계약을 했어야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언제 집을 내놨는데 그랬더니 올해 3월에 내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3월에 내놨는데 지금 이제 8월이잖아. 그래도 안 팔려. 아파트인데. 가격을 너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진 않아. 왜냐면 지금 잔금이 다가오는데 이분들도 그렇게 막 비싸게 내놨을 것 같진 않거든요. 제일 싸게 내놔야지. 그렇긴 하죠. 그래도 네. 지금 대부분 빌라라고 하셨잖아요. 단기 매도는 빌라 많이 해요. 그런데도 잘 팔린다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빌라 제가 지난 7월 달에 거래 계약된 빌라들을 보니까 7월 달에 비수기잖아요. 그렇죠. 2,000건이 넘었어. 서울에서만. 빌라를. 네, 빌라만. 그 누가 사는 거야? 실수요자가 사요. 그래요. 네, 실수요자들이 월세 전세를 견디다 못해서 사요. 그쵸? 거의 생애 최초이신 분들도 많아요. 거의 생애 최초겠죠. 네. 생애 최초여야지 대출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전월세가 없어요. 없어요. 네. 빌라도 없어요. 그렇죠. 빌라도 못 지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거래는 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 근데 이제 우리는 단기 매도 하시려는 분들은 그나마 수익이 나니까 그럼요. 내죠. 네. 내야지. 아니 중도상환 수수료 안 내려고 제가 6개월 있다가 뭐 팔려고요. 이건 아니고. 그럴 순 없죠. 빨리 팔리면 내는 게 맞고 옛날보단 줄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막 2%, 막 1.5% 맞아요. 이랬는데 그래도 요즘은 0.6%뭐 이런 식으로. 오, 엄청 싸졌네. 많이 줄었어요. 1.5%뭐 이러지 않았어요?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 아직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은행권 같은 경우는 거의 0.6% 이내로 줄었기 때문에 그 3개월짜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건 안 없지. 되지. 그래서 1.5%라도 3개월짜리를 해야지. 그렇죠. 우린 3개월 6개월 동안 안 팔 팔릴 수는 수도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상황에 맞게 이제 상품을 잘 골라서 진행하시면 수익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여기서 그 대부도 우리가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모자르는 금액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부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잠깐 네.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가 무섭대요. 드라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메일로 또 피드백 받으면서 진짜 대부 써도 돼요? 저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무서워요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전혀 무섭지 않고요.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무서워요? 고맙죠. 그렇죠. 네.
똑같아요. 음. 똑같은 금융기관에 이제 물론 이제 사금융이긴 하지만 이 대부업체들도 다 금융이나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 관리를 받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이게 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무섭다라고 하시는 건 이제 불법 사채인 그러면 경우가 여기 많죠. 그림 그려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네. 어디에 있는 못 거예요? 봤어요? 나 못 봤는데요. 아, 없어요. 그런 드라마에만 사람들. 있는 건가? 아니 저희가 이제 그 모임이 많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1금융권 지점장님들하고도 모임을 하지만 또 2금융권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도 뭐 상호금융 이런 쪽으로도 모임을 해요. 그렇고 또 대부업체 사장님들하고도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임에 가서 대부업체 사장님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장님들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진짜? 네. 왜요? 왜 그러냐면 말도 마. 내가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담보 설정도 못하고 빌려줬잖아. 근데 돈 떼었잖아. 아, 진짜로? 네. 와, 그런 사장님들도 많아요. 와, 진짜요? 네,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관리를 했고 응. 그러면서 하긴 하지만 이게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 사장님들은 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라 아니 왜 찾아옵니까 그분들을 아니 이 사장님들 대부업체에서는요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찾아가죠?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아니, 드라마에서 그러잖아. 일로 와봐. 간을 뺄까? 쓸개를 뺄까? 이봐, 일로 와. 볼라, 뭐 뺄까? 막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건 불법 사채잖아요. 아, 아니 대부업체에서 막 연체를 했어. 그러면 그냥 은행에서 하듯이 그냥 경매 넣으면 돼요. 그걸 왜 찾아가가지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대부에 대한 선입견이 나는 없는데 네. 우리 멤버님들은 그 드라마 드라마의 얘기를 많이 영향,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대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혀 그렇다면은 아니에요. 도대체 대부는 뭐 하는 러시앤 곳이에요? 캐시 들어보셨죠? 네. 그런 업체가 이제 큰 그 대부 업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쪽인 거죠. 아, 러시앤 캐시 이런 게 대부 업체군요. 그렇죠. 광고도 하고 그러네. 네, 그렇죠. 그런 경우인 거죠. 뭐 러시앤 캐시가 캐피탈은 아니잖아요. 저축은행은 아니잖아. 음. 네, 그런 업체들 뭐 지금도 하나? 그건 모르겠네. 광고는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일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자금들은 이제 많이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큰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광고까지는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P2P라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P2P랑 대부는 뭐가 달라요? 체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법에 저촉받는 것도 약간 다르고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부업체 자체 자금으로 해서 그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P2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P2P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 자금을 이용을 해서 그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기표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업체인 건데 이제 P2P 업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제약이 조금 있고 물론 대부업체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별개의 업체인데 뭐 돈을 빌려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눌 필요는 없고 어찌 됐든 사금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그러면? 은행하고요. 네, 그냥 지금도 최근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멤버님이 네. 요새 금리가 7%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예요 이분은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 네. 5%대면 충분하실 거예요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네. 맞죠? 맞아요. 네. 네. 1, 2금융권이 이제 네. 한 5% 정도? 5%. 지금도 많이 높은 편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예전에 뭐 3%대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4%대도 있었고 지금 변동금리가 한 4% 중반 정도 나오고요. 고정금리가 5% 중반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7%다. 앞으로 뭐 8%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대금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금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저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채권금리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수 오를 있기는 거예요.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는 금리가 어느 정도 대부 되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그 9%에서 뭐 15%, 18% 이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라고 하는데 이제 상한 수수료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썼다. 그러면 최고로 많이 받는 게 내 대출금의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억을 빌렸다.
그러면 3개월에 5% 나누기 3 하면 얼마 나오지? 한 달에 한 166만 원 정도 내면 상한 수수료 포함해서 그 어쨌든 3개월에 500 정도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계산해 보면 한 2, 300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 수익에서 조금 더 손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계산에서는 손해가 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무서워서 못 쓰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대부를 쓰면 1억을 3개월 썼을 때 한 500 정도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해도요. 한 350은 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거의 한 250 나가고요. 그리고 매달 이자가 한 70 나가요. 1억 그쵸. 하면은. 그러면 그쵸. 차이가 한 100만 원 정도 날까 말까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사실은 없더라. 근데 대부업체가 무섭다고 하는 거는 그 자금보다는 위협적인 느낌, 이미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그 본인들이 무섭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돈을 안 갚을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니지. 그러니까 돈을- 무섭지. 돈을 안 갚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갚았는데도 그런 이미지, 말도 안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가 있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봐.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땐 돈 내놓으라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게 그러면 돈 떼먹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멘탈 싸움이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멘탈 싸움.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도 무서워한다고, 돈 떼어 먹을까 봐. 아니 사실 대부 사장님들이 더 무서워. 돈 떼일까 봐. 그러니까 돈 떼면가 더 무서운 거를. 그래서 대부 사장님들이 경매를 안 하려고 그래. 맞아. 왜 그러냐면 이게 은행에서도 모든 지점에서 경매를 안 하는 이유가 경매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경매를 하려면 뭔가 이제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순위 점유자가 있잖아. 전 소유자가 됐든 세입자가 있든. 근데 은행은 저 사람들 언제 나갈지도 몰라. 대출하기 싫어. 막 이러다 보니까 전 은행에서 안 하는데, 경매도 마찬가지야. 요즘 그 대부업체에서는요 돈이 없어. 왜냐하면 매매 시장에서 대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쪽으로만 가도 돈이 없어. 그런데 경매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준다? 안 하고 싶지. 그치. 음. 그러니까 사실은 빌려주면 그러니까요. 고맙다. 빌려주기만 하면 고맙다. 맞아요. 이 어떤 분들이 이제 주로 대부를 쓰시냐면 그 방빼기를 했는데 돈이 약간 부족해. 맞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한 뭐 2, 3천, 4, 5천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야 내가 잔금을 칠 거잖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요. 대부업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랬어. 이 사상 최대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그런데 앞에 심지어 선순위 은행이 있고 그 뒤로 조금 부족한 걸 빌려달래. 그걸 누가 해주냐고. 해주기 싫지. 해주기 당연히 싫죠. 나는 해줘야 돼, 근데. 나는 해줘야 돼. 난 이거 필요하다고. 우리 멤버님들이 이거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게 저쪽에서 해주기 싫대요. 내가 사정해서 받아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문신 얘기하고 막 이러면 정말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좀 의아하다니까요. 맞아. 네. 자, 이제 네.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대부분 서울 수도권 아시죠? 그렇죠. 이 서울 수도권은 1주택자는 처분 조건부를 써야 돼. 너무 어려워. 그게 너무 어려워. 팔고 싶지. 근데 안 팔린다며요. 안 팔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안 팔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사람, 아니면 난 팔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팔기 싫은 사람 같은 경우에 나는 이제 내 집이 괜찮아. 나 이거 그냥 갖고 있고 이렇게 빌라 같은 거 약간 투자해가지고 작은 거. 단타하고 싶은 거야.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분을 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지. 내 집 팔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처분 조건부 쓰고요. 그 대출 받은 집 있잖아요. 그거 단기 매도할 거니까 그거 팔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내가 약정서에 뭐라고 쓰냐면 지금 갖고 있는 집을 팔겠다고 쓰는 거지 낙찰받은 집 팔겠다고 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약정 위반자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하시거나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만 대출이 돼요. 등재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3년 동안 음.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어차피 대출 안 된다면서요. 아니 단기매도 한다면서 또 할 거라면서.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잖아. 영원히 3년 동안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안 해준다면서요. 아니, 팔고 하잖아. 팔고 또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하고 싶지만 네. 하나도 안 해준다며요. 그 집이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안 어렵습니다. 해준다며. 네. 근데 이제 간혹 수도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규제 지역이 서울 수도권이 다 규제 지역인 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규제 지역이 있어. 투기 지역. 그렇지. 그렇죠. 투기 지역 제외한 그런 곳에서는 간혹 사업자 대출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거가 나오면 제가 바로 현정쌤한테 얘기해 주잖아. 사업자 대출 한동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풀리면 제가 또 바로 얘기해 줄 네. 거니까 1주택자 분들 중에서 나는 집을 절대로 팔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잠깐 대부를 쓰시거나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1주택자 분들이 매매 사업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으로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니까 그렇죠. 뭐 1억짜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한 번만 하면은 또 자금이 커져.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큰 거 할 수 있어. 아, 그 좋네요. 한 번 할 때마다 3천, 4천씩 자금이 커지니까 그러네요. 두 번만 하면 그러면 현금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러신가 봐요. 어제도 이제 어떤 분 상담을 하는데 자 1주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판대. 그래서 어머 그럼 어떡해요? 이거 잠금 큰일 났네. 나만 큰일 났어. 그분은 저 현금할 거예요. 저 돈이 좀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그걸로 하세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저희 그래서 매매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조금 힘든데 두 번째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모자르면 대부 좀 묶어서 그쵸.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자본 늘려가지고 다음에 더 큰 거 하고 대부 자금 빨리 상환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그렇게.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집이 2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참 쉽지 않아요. 세금 때문에. 일단 매매 사업자를 수도권 내에서 못 하고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취득세부터도 난관이잖아요. 공시가 1억 이하. 지금은 또 다행히 수도권 빌라가 팔려. 저렴한 빌라들이 팔리더라고요. 서울은 당연히 팔리고 수도권까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수도권에 안 팔리던 빌라가 팔려요. 그래서 소액 빌라들이 다주택자들한테 조금 다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이 점점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부터 그래. 집이 많이 없나 없어. 보다. 집이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다주택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수도권에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니면 지방 아파트잖아요. 지방 아파트는 대출이 잘 나와요. 그럼요. 잘 나와요. 이게 서울 수도권만 벗어나면 우리 예전에 627 이전에 했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네, 다주택자 60%, 뭐 무주택자 70%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가 80%를 빼지 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잘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맞습니다. 이게 많이 유찰이 많이 되면 낙찰가 80%에서 또 이렇게 그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개를 꼭 비교해서 계산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왜 빼시냐면 낙찰 가율이 높거든. 그래서 낙찰가 80%는 옛날 이야기고 예전에 싸게 낙찰 받으면 낙찰가 90%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감정가 대비해서 나오는 네. 거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왜 다 낙찰 가율이 높냐면요. 네. 다주택자들이 여기서 못하니까 다 지방 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렇군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출 잘 돼. 근데 그 지방에서도 많이들 하시나 봐요. 원정 입찰 간다니까요. 그래요. 원정 입찰. 지방 분들도 하시고 다주택자들이 거의 다주택자들은 원정 입찰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못 하니까. 일단 취득세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취득세 걸리고 대출도 뭐 대출은 뭐 안 되고 네. DSR 이미 다 깎았고. 그렇죠. 근데 지방의 매매 사업자 대출은 DSR도 안 보잖아. 그래서 지방에서는 서울에서는 물건 하나 하면 3천은 기본으로 벌고 잘 벌면은 6천, 7천도 벌거든요. 그래요. 하나에 빌라 하나에 완전 대박이지. 괜찮다. 왜냐면 낙찰가가 싸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지방은 1,500도 힘들어. 워낙 경쟁도 많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낙찰가 너무 높아요.
매도가는 그래요? 하나도 안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 뭐 무주택자 명의를 가진 서울 쪽에 낙찰이 최고네. 그쵸. 그래서 음. 지금 2030 친구들이 낙찰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거야. 음. 같이 해서 내 집 마련도 미리 해주고 음. 단기 매도도 해주고 그렇게 실제 하고 있죠. 그럼 공부는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해? 아니면 애가 해? 어, 달라. 그래요? 요번에 우리 member님은 따님이 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고 어. 또 어떤 멤버님은 아빠가 공부하고 딸이랑 같이 다니고 근데 이게 나 요새처럼 가족이 소중한 거를 느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 오디세이에서도 가족이 엄청 소중하잖아. 그쵸. 집으로 가고 집으로 싶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집을 가지려면 가족이 있어야 돼. 지금 시대는. 나 홀월 단신이잖아. 그 명의 하나밖에 없고. 그쵸. 근데 자녀들이 좀 컸어. 그러면은 이 자녀들하고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부부도 웬만하면은 혼인신고 하지 말고 각자 해야지.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 머릿수가 다 있어야 뭐 돼요. 어떻게 이혼해야 돼?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최근에 저 아시는 분이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분은 이제 집을 살 때마다 남자 이름으로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니까 이 여자분은 지금 나이가 50대인데도 생애 최초인 거야. 이때까지 남자가 산 거지 나는 산 적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 집은 갖고 왔어 이혼하면서? 남자가 가졌지. 그러면은 재산 분할은 받았지. 돈으로 받았겠지. 돈으로 그렇죠. 그 그걸로 이제 집만큼 경매해야 되겠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우리도 이번에 이혼을 했는데 명의를 저거 혼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명의가 각각 있잖아. 네. 이혼하면서 내가 산 건데 갖고 가버리는 거야. 뭐지? 하여튼 우리나라 기본이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구에 대한 것도 좀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될 때도 된 것 같고요. 이 1가구 1주택이라는 기조 때문에 혼인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해져 버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취득세도 그러니까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랑 같이 취득세가 묶여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20대들 돈 잘 벌거든요. 그렇죠. 그 소득을 꼭 증빙을 해야만 된다는 그쵸. 것도 좀 지금 시대에 말이 안 맞다 이런 아니, 생각이 안 맞는 들어요. 게 뭐 한두 개여야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뭐 그건 논할 필요 없어. 논할 필요 없고 그냥 그래서 그냥 1가구 1주택 법에만 따져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대출 이야기 하는데 정말 이야기가 한두 끝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워낙 또 사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출에 관련된 사례만 얘기해도 나를 셀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를 알아야 우리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 돈 1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 얼마 소득이 한 5천 된다고 해볼게요. 자, 이분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1억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을 생애 최초로 사게 되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억이면 70%의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한 3억 3천짜리까지는 이제 내가 도전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3721 해가지고 한 2억 전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소득이 지금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5천이면 1금융권에서 또 DSR이라는 걸 통과를 하셔야 돼요. 통과할 문이 많아. LTV, DSR 통과하셔야 되는데 자, 이 DSR 같은 경우는 내가 연봉의 한 5배 정도면 다 통과를 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5천이라고 하셨고요. 그럼 5배면 5, 25, 2억 5천까지 가능하신 분이니까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내 자본이 1억이 있고 생애 최초로 도전을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한 3억에서 3억 5천 사이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생애 최초일 경우이고요. 그게 아니면 뭐 서울에서 40%만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럼 근데 60%의 내자금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경매로 낙찰 받는다라고 하면 한 3억짜리 3억 3천 정도 되는 물건이라면 충분히 한 2억 2천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음. 네, 그렇게 생애 최초인 경우에. 경매로 낙찰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졌다. 어, 예를 들면 낙찰가가 50%다. 아유 그러면 뭐 80%까지 대출이 나올 수 그쵸. 있으니까. 대출이 네, 80%까지 나오죠. 그렇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낙찰 가율은요, 지금 서울 빌라 같은 그렇죠. 경우에요. 맞아. 서울 빌라가 50에서 60%대거든요. 50%대에서 60%대예요. 좀 높으면 80%대. 그러니까 감정가가 높아요. 특히 신축일수록 감정가가 높고 낙찰 가율은 시세보다 좀 저렴하긴 하지만 실제로 매도 가격의 50%는 아니에요. 감정가가 높아서 그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감정가보다는 조금 낮게 매도가 되는 거죠. 매도는 그거보다 낮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정가가 분양가 기준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많이 높죠. 많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근데 우리가 감정가가 높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준가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대출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대출은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에 낙찰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음. 감정가가 뭐 한 5억이다. 뭐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완전 땡큐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렴하게 낙찰 받으니까 80% 받는 거죠. 실거주 하셔도 되겠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그 실거주 많이 하세요. 네. 지금 실거주 할 만한 빌라는 낙찰가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아 저번에 제가 현정쌤 유튜브 봤는데 그 빌라 뭐 집들이 한다고 가가지고 찍은 영상 봤거든요. 헉, 아파트 갖고 엄청 좋던데요? 아 맞아요. 빌라 그쵸? 엄청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 좋아요. 그 낙찰가가 4억이었는데 그게 실제 매도가가 한 5억 정도 돼요. 와. 대출을 아마 레오님이 해주지 않았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80% 거의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와 너무 좋겠다. 완전 좋아요. 했었거든요. 그 강남이야 강남. 자 이게 이제 그분은 무주택자였고 딱 그 케이스예요. 그분이 거의 한 1억 정도 있었고 한 1억 얼마 있어서 4억짜리 낙찰 받은 딱 그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집이 하나 있으신 분들은 대출이 어렵다. 네. 어렵다. 네. 근데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도 어렵다. 지금은 어렵지만 네, 이제 상품 매도 나오면 조건? 제가 또 사업자 대출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아니면 처분하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 걸면 또 받을 수 있긴 해요. 처분 조건부로 하거나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단기 매도는 대부를 쓰거나 조금 사정이 좋아지면 이제 사업자 대출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네. 집이 2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지방으로 가셔야 된다. 지방밖에 안 된다. 아니면 자녀분들이 성인이면 그분들이 하셔도 되잖아요. 자녀가 성인이면 가능하죠. 네. 근데 그쵸. 이제 여기도 자녀의 그 소득과 또 카운트해야 돼. 아니 뭐 소득 없으면 이제 신용카드로도 대체 소득하기도 하니까 그 대신 이제 미리 현정쌤하고 상의를 좀 해야죠. 맞아요. 네. 자 지금 그래서 대출 상황이요. 굉장히 퍼스널합니다. 나는 퍼스널 칼라보다 이 대출 퍼스널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럼요. 정말 다채롭고요. 네.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가면 안 되고 누구한테 가면 되고 그렇죠. 어느 은행 가면 되는데 어느 은행 가면 안 되고 맞아요. 완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재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나 레오님이나 이 대출 덕분에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네, 즐겁습니다. 지금 대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레오대출연구소 들어가셔서 계속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 힘이 납니다.